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목록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도시 전체를 인질로 잡았던 요크셔 리퍼라 불린 한 남자의 그림자를 쫓는 여정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도 CCTV도 없던 1970년대 후반의 영국. 짙은 안개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던 그 차가운 겨울밤을 말이죠. 당시 요크셔 지방의 여성들에게 밤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하루가 저무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어둠 속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와 마주해야 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그를 빅토리아 시대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를 빗대어 요크셔 리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남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범인이 신출귀몰한 천재도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유령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수사기간 동안 무려 9번이나 수사관들과 마주 앉아 신문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범인은 경찰서 취조실 의자에 앉아 형사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이야기했고, 수사관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그가 경찰서 문을 걸어나가 다시 차가운 밤거리로 스며들 때마다 또 다른 비극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수천 명의 경찰관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요?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대의 오만과 편견이 만들어낸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였을까요? 지금부터 영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허공으로 날려버린 그 안타깝고도 치열했던 추적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 안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시계를 조금 더 돌려 1975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소는 영국 리즈의 한적한 주택가 근처 공원입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산책로. 윌마 맥켄이라는 젊은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길을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짙게 깔린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익숙한 길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죠.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짙은 안개 속에 누군가 숨죽인 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의식은 순식간에 끊어졌습니다. 범인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공격했고 그 잔혹한 행위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목격자도 비명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밤 공기만이 그 끔찍한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유 배달원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현장은 참혹 그 자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발적 범죄 혹은 원한에 의한 사건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시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연쇄살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거대한 악몽의 서막이라는 것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아무런 지문도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목적을 달성하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첫 번째 사건 이후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첫 번째 사냥이 성공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더 대담하고 더 치밀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그리고 7명.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딸이었으며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20명의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지옥의 기록입니다. 1975년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된 이후 요크셔의 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살인 본능은 더욱 대담해지고 더욱 잔혹하게 진화하고 있었죠. 그가 선택한 도구를 한번 볼까요? 총이나 독극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흔히 쓰는 망치와 날카롭게 갈아낸 스크루드라이버를 손에 쥐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차가운 금속성의 도구가 주는 그 원초적인 공포를 말이죠. 그는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뒤에서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는 숨이 끊어진 피해자의 몸에 스크루드라이버를 이용해 끔찍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서명이라도 남기려는 듯 혹은 그 잔혹한 행위 자체를 즐기는 듯 시신을 훼손하며 피해자의 존엄성마저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피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수법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 그리고 뒤에서의 기습. 이 끔찍한 패턴은 리즈, 브래드포드, 맨체스터를 넘나들며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주택가 골목에서, 어떤 날은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장소는 바뀌었지만 공포의 냄새는 똑같았습니다. 1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7명의 생존자들조차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흉터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일관되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지옥이었다고 말이죠. 이쯤 되니 영국 전역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밤의 외출을 전면 중단했고 남성들은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현관을 지켰습니다. 신문 일면은 매일같이 리퍼의 새로운 범행 소식으로 도배되었고 도시는 거대한 공포의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인은 마치 경찰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사망이 좁혀오는 와중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대체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그녀들의 직업이나 사생활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바빴습니다.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성이 문제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는 범인에게 나는 잡히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꼴이 되고 말았죠. 이토록 잔인하고 빈번하게 범행이 일어나자 수천 명의 경찰이 투입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작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치명적인 실수와 오판들이 숨겨져 있었죠. 자, 이제 그 답답하고도 미스터리한 수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범인은 왜 하필이면 망치라는 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왜 피해자들을 공격한 뒤에도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까요? 이 기이한 행동 뒤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의 뒤틀린 심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녀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범인의 망치가 머리를 강타하고 의식이 흐려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도 범인의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눈빛을 기억해냈습니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말투가 오크셔 우리 지역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이 아주 깊고 어두웠죠. 또 다른 생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짙은 머리카락, 콧수염, 그리고 170cm 정도의 키. 이 증언들은 수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윤곽을 좁혀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였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이 귀중한 정보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경찰 수뇌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중 일부가 성매매 종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을 매춘부 연쇄살인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 여자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식의 모욕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심지어 생존자 중에는 평범한 학생이나 직장인도 있었지만 경찰은 밤늦게 돌아다니는 여자는 다 똑같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범인이 바로 코앞에서 유유히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수사팀은 엉뚱한 곳에서 허침만 쓰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때 단 한 명의 형사라도 생존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희생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의 귀를 막은 건 편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 가짜 목소리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앞서 경찰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무시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수사가 난항을 겪던 1978년 3월, 경찰청장 조지 올드필드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자신을 잭 더 리퍼라고 칭했습니다. 친애하는 조지 경관. 나는 당신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소.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오. 경찰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979년 6월, 결정적인 증거가 도착합니다. 수사본부로 소포 하나가 도착한 것이죠. 이번엔 편지가 아니라 녹음 테이프였습니다. 형사들이 그 테이프를 재생하는 순간 흘러나온 것은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너무나도 침착하고 오만한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잭이다. 너희들이 나를 잡지 못해 안타깝군. 나를 잡는데 운이 없는 것인가? 내가 범행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조금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군.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자신을 잭이라고 칭한 이 남자는 경찰의 무능함을 조롱하며 자신이 바로 그 살인마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경찰이 공개하지 않은 범행 디테일 일부를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수사팀은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범인의 목소리를 확보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영국 북동부 웨어사이드 지방 특유의 억양을 쓰고 있었습니다. 즉, 범인은 요크셔 토박이가 아니라 웨어사이드 지방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언어학자들은 지역을 썬덜랜드 캐슬타운 지역으로 좁혔습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완전히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책임자는 범인은 무조건 웨어사이드 억양을 쓰는 남자로 못을 박아버리죠. 이 맹목적인 확신은 곧 재앙이 되고 맙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이 생존자들의 목소리마저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범인은 이 지역 요크셔 말투를 쓰는 남자였어요. 그 테이프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다고요. 하지만 경찰 수뇌부는 이미 가짜 테이프에 완전히 세뇌당해버립니다. 그들은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보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보낸 녹음 테이프를 더 믿고 말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리스트에 있는 수만 명의 남성들 중 이 억양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용의선상에서 배제해버리고 알리바이가 불확실해도 몽타주와 닮아도 심지어 차 안에 망치가 있어도 목소리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혐의 처리가 된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진짜 범인이 바로 이 시기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요크셔 토박이었기에 당연히 웨어사이드 억양을 쓰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범인이 아니라며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범인이 경찰서 안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짓고 있을 때 경찰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웨어사이드의 유령을 잡겠다고 엉뚱한 도시를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헛발질은 무려 1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절규를 무시한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범인은 이후로도 수년간 거리를 활보하며 살인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그 1년 동안 경찰이 가짜 목소리에 홀려 우왕좌왕하는 사이 범인은 비웃기라도 하듯 3명의 여성을 더 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을 농락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진실은 27년이 지난 2005년에야 밝혀졌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보관 중이던 낡은 편지 봉투의 침자국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범인의 정체는 존 험블, 썬덜랜드에 사는 50대의 무직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살인마도 지능범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찰에 대한 반감과 세상에 관심을 받고 싶다는 삐뚤어진 영웅 심리에 취해 장난을 친 것이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고작 그 장난 때문에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었고 무엇보다 살릴 수도 있었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사법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그는 2009년 출소했지만 평생을 살인마를 도운 가짜 잭이라는 비난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쓸쓸히 사망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남긴 끔찍한 나비 효과를 뒤로한 채 말이죠. 이토록 허술했던 수사망을 비웃으며 거리를 활보하던 범인, 피터 서트클리프.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가면 뒤에는 어떤 뒤틀린 과거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시 숨을 멈추고 이 숫자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합니다. 9번 조사. 피터 서트클리프는 수사 기간 동안 경찰과 무려 9번이나 마주 앉았습니다. 길거리 불심 검문이 아닙니다. 정식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형사들이 그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린 횟수만 9번입니다. 그중 5번은 그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범행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그의 트럭 타이어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 한 번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발견된 5파운드짜리 새 지폐의 일련 번호가 범인이 갖고 있는 지폐 번호와 같았죠. 이 정도면 수갑을 채우고도 남을 증거들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는 매번 유유히 경찰서를 걸어 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의 알리바이는 조잡했습니다. 아내와 파티에 갔었다. 친구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식의 뻔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형사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놈의 웨어사이드 억양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피터 서트클리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 이 사람은 요크셔 사투리를 쓰네? 그럼 범인이 아니잖아 라고 단정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가 남편이 밤마다 외출하는데 수상하다고 제보까지 했음에도 경찰은 당신 남편은 목소리가 다르니 안심하라며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그가 9번째 신문을 마치고 풀려난 날밤, 또 한 명의 여성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목소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풀어줄 때마다 그는 마치 보란듯이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9번의 기회, 9번의 석방. 그 대가는 13명의 목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범인이 천재였던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를 도와준 공범이나 다름없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경찰을 농락하며 거리를 활보하던 범인이 어떻게 잡혔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의 형사도 최첨단 수사기법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잡은 건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아주 사소한 우연이었다는 것입니다. 1981년 1월 셰필드의 어느 늦은 밤, 영국 경찰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수사망, 수백억 원의 예산, 수천 명의 수사 인력, 이 모든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평소 매충부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우범지대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관 2명이 갓길에 주차된 로버 승용차 한 대를 발견합니다. 운전석에는 덥수룩한 수염의 남자, 조수석에는 여성이 타고 있었죠. 경관들은 단순히 차량 조회를 위해 다가갑니다. 그런데 차에 붙어있던 번호판이 가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의 차에 붙어있던 번호판은 훔친 것이었죠. 살인 혐의가 아닌 단순 차량 절도 혐의. 이것이 그를 차에서 내리게 만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그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별 의심 없이 허락했고 도로 옆에 있는 커다란 기름 탱크 뒤쪽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실 그가 하고 있던 행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던 망치와 칼을 꺼내 기름 탱크 뒤쪽 깊숙한 곳에 경찰이 모르게 버렸던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죠. 경찰서로 연행된 그는 자신을 피터 윌리엄스라고 소개하며 단순히 번호판만 훔쳤을 뿐이라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밤링 정사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굳이 그 타이밍에 소변을 보겠다고 했을까?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한 링 경사는 즉시 체포가 되었던 현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켜고 그가 서 있었던 기름탱크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전등 불빛 아래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빛을 발했습니다. 망치, 그리고 날카롭게 갈린 부엌칼이었습니다.
단순 번호판 절도범인 줄 알았던 남자가 사실은 살인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형사들은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짙은 머리카락, 콧수염, 170cm의 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입을 열자 흘러나온 목소리는 웨어사이드가 아닌 토종 요크셔 사투리였습니다. 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살인범 리퍼인가? 그때 남자는 아주 차분하게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요크셔 리퍼입니다. 어제도 한 명을 죽이려다 실패했죠. 그는 35살의 평범한 트럭 운전사, 이름은 피터 서트클리프. 5년 동안 영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요크셔 리퍼의 가면이 너무나 허무하게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흉측한 범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진 끔찍한 성장 과정이 드러납니다. 그의 비극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임신한 어머니를 학대했고 그 스트레스 탓인지 서트클리프는 조산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서 생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통 공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때리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날 말다툼 끝에 어린 서트클리프의 머리에 맥주잔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70년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아이들을 데리고 한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의 핸드백을 뒤져 잠옷을 꺼내 보이며 모욕을 줬죠. 어머니가 철저히 짓밟히는 모습을 목격한 소년. 심리학자들은 이때의 충격이 훗날 여성에 대한 혐오와 집착으로 변질되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외톨이로 지내던 그가 선택한 직업은 묘직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섬뜩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은 그가 시신을 닦는 일을 자원해서 할 정도로 죽음에 집착했고 시신을 보며 기이한 농담을 던지는 섬뜩한 유머 감각을 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며 기이한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지독한 열등감과 여성 혐오였다는 것이죠. 과거 한 매춘부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잃고 망신을 당한 그 수치심이 여성 전체에 대한 증오로 번진 것이며 자신의 찌질한 복수심을 신의 임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취미 또한 위험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매춘부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거리를 배회하며 그들을 훔쳐보는 관음증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살인마로 완성시킨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그의 아내 소니아였습니다. 1974년 소니아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소니아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감정 기복이 극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말썽꾸러기 남학생으로 취급하며 때리거나 지배하려 들었고 서트클리프는 그녀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힘으로 제압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니아는 여러 번 유산을 겪으며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고 나중에는 트럭 운전사와 불륜까지 저질렀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밖에서는 사기를 당해 돈을 잃는 무력한 남자. 그는 자신의 짓밟힌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해 밤거리를 배회하며 힘없는 여성들을 향해 망치를 휘둘렀던 것입니다.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잔혹한 살인극의 뿌리가 사실은 한 가정의 비틀린 폭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씁쓸하게 만듭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 영국 전역은 환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13명의 죽음. 이 모든 비극이 고작 가짜 번호판 하나 때문에 끝났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1981년 5월 런던의 올드 베일리 법정. 영국 전역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렸습니다. 피고석에는 요크셔 리퍼 피터 서트클리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자라고 주장인 것이죠.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빙글리 묘지에서 일할 때
무덤 속에서 들려오는 폴란드어 억양의 목소리가 나에게 매춘부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편집증적 조현병 환자라며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신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 속셈이었죠. 검찰 측도 처음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소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어햄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심신미약과 정신과 의사들의 전문가 증언을 기각하고 이것은 배심원들이 결정할 문제이며 그가 진짜 미친 것인지 아니면 미친 척 연기하는 사악한 범죄자인지 판단하게 합니다. 2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배심원들은 13건의 살인과 7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들은 서트클리프의 주장을 자신의 성적 욕망과 살인 충동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사는 서트클리프에게 20개의 종신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정상적인 위험한 인간이며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보통 속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절대 풀려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평범한 죄수처럼 지내지 못했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 수차례 공격을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기도 했으니까요. 그는 악명 높은 흉악범들이 모인 프랭클랜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2020년 11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도소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미 비만과 당뇨, 심장병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74세의 노인 피터 서트클리프는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의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포기였는지 아니면 뒤늦은 참회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2020년 11월 13일 새벽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살인마는 고통 속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고 유골의 행방조차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세상은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13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녀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딸이었으며 사랑하는 연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엄마를 잃은 아이들만 무려 23명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7명의 생존자들 또한 평생을 트라우마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편견과 오판으로 수사를 망쳤던 경찰의 실수는 비판을 받았으며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요크셔 리퍼라는 괴물의 이야기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살인마의 이름이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범인의 눈빛을 기억해냈던 용기 있는 생존자들, 그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13명의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악마는 사라졌지만 진실을 향한 우리의 기억은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